그러니까 우리 개론 과목 수업하는 중에 오늘이 제일 어렵습니다. 오늘 게. 투자도 어렵지만은,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게 금융인데, 이 금융도 조금 힘들 거예요. 근데 실제로 투자가 매년 보니까 이게 한 7개, 8개, 금융 한 6개, 7개 나오거든요. 이 두 개만 해도 총 한 15개 보통 시험 나온다고. 그 정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정리를 좀 새로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지금 하고 있는 금융도, 요 테마별로 끊어서 보세요. 자, 첫 번째 요거 묻는 거예요. 우리 은행에 돈 빌릴 때 받는 저당 잡죠. 저당을 잡았을 때 돈을 갚습니다. 갚는데 이게 저당 상환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는 최소 한 문제, 최대 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저당 유동화 제도가 있어요. 세 번째 MBS라는 게 있어요. 네 번째 지분금융 중에서 리츠,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한국의 금융. 자, 그 중에 첫 번째 뭐 있는가 하면요. 우리 젊은 계층이 집을 구하고 자는데 돈이 없죠. 돈이 없는데 은행 돈을 어떻게 빌려서 집을 살 것인가 하는 게 보금자리론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연세가 있는 분이 퇴임을 했지만 집은 가지고 있지만 생활비가 없으니까 여기 있는 주택을 저당 잡아서 마치 연금 형태로 돈을 갖다가 빌려가는 방식이 있어요. 곧 그게 주택연금 제도랍니다. 그래서 꼭 알 건 결국 여기 뭐 있습니까? 여기서 보통 하나 또는 두 개 나올 것이 이게 한 문제, 세 개, 이건 한 개 또는 두 개입니다. 요 문제, 요거, 요래 공부하셔야 돼요. 결국은 이제 여기 있는 요거 보금자리 빼고 나머지 다 공부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근데 얘도 있죠. 공부하실 때 앞뒤 연결하지 말라고. 항상. 각각에 있는 테마별로 이렇게 분리해 공부하셔야 돼. 그렇게 하면 내가 취할 거 버릴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 있죠. 이런 거는 한두 번 듣죠. 금방 기억합니다. 이런 거는. 처음 본 느끼지만. 이게 마찬가지 이것도. 그래서 조금 더 힘든 게 아마 이런 게 좀 생소하고 PF가 좀 생소하거든요. 여기 생소하시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좀 공부하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요. 근데 금융은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보통 은행을 자꾸 생각하는데 이 지금 쓰는 금융은 은행이 아니에요. 부동산 중에 어떤 금융인데 내용은 진짜 어려워요. 사실은. 어렵지만 거꾸로 있죠. 잘 모르는데 답은 잘 찾아가. 왜 그런가 보면 이유가 있어요. 이 금융만큼은 절대 있죠. 우리 그 기본세 있지. 기본세 있는 글자 그대로 시험 내야 돼요. 조금 말을 돌려내지. 그 답이 확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금융을 쉽게 막 틀어서 시험 못 낸다고. 그래서 그런 것은 결국은 이 내용이 이게 내용은 잘 모르지만 하여튼 답은 잘 찾아갑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 그래서 이걸 적어도 한 두세 번 들어보면 나중에 기회 들어오거든요. 금융도. 자, 일단 봐보죠. 이제 첫 번째, 우리 강의 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금융이 40페이지. 금융이란 말 뜻이 뭐예요? 남 돈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거야. 타인의 돈을 끌어온다는 거야. 용어 자체가. 앞에 무슨 금융이지? 그러니까 이 말은 부동산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남 돈 끌어왔다는 거야. 근데 끌어온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 자, 첫 번째 이 내용은 기억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금융이 두 개 있습니다. 지분금융. 반대가 부채금융이에요. 항상 이 문제 풀면요.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거 이거 맞습니다. 아까 우리 할인과 비할인 설명했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요 예를 보시면 일단 지분과 부채에 대한 차이는 아셔야 돼요. 우리 주식을 사면은 반드시 나중에 팔 때 그 주식 샀던 원금 반드시 보장됩니까? 아니요. 그런 게 지분이야. 내가 투자했지만 때에 따라 손해볼 수 있고 이익 보는 거예요. 나오는 수익에 따라 배당받는 형태만 곧 지분이라고. 자, 부채. 나 은행 돈 빌렸어. 빌리면 반드시 약속한 날짜 원금 이자를 꼭 갚는 거지. 반드시 갚아줄 의무를 갖고 있는 게 이게 부채라고. 그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이 예를 묻는데요. 그래도 이제 두 번째 할 게 뭐냐. 금융은죠. 반드시 우리 말로 된 걸 보지 말고 전부 영어 약자를 보셔야 돼. 왜 그런가 하면 똑같은 어떤 용어 가지고 학자만 다 달리 쓰거든요. 달리 쓰다 보니까 출제표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우리 말 딱 쓰지. 쓰면 그 다음부터 뭐 있습니까? 이건 니 혼자 아는 용어고 일반에 알 수 있는 용어를 반드시 쓰라 해서 우리 말 뒤에 항상 영어 약자를 꼭 써주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 말로 쓴 게 워낙 다양한 용어를 쓰다 보니까 항상 공부하실 때 영어 약자를 모든 거 공부하시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지분금리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 보니까 이런 거예요. 첫 번째, syndicated. 그 다음에 joint venture. 우리말로 자꾸 번역을 애쓰지 말라고. 그냥 그대로 그냥 쓰시라고요. 자, 세 번째 보니까, 리츠. 펀더. 그 다음에, 저기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 우리 말로 된 게 뭐가 있냐 보니까 딱 한 개 있네. 유무상 정자. 자, 그 반대 거꾸로 있죠. 부채 금융은, 자, 첫 번째, 우리 은행에 돈 빌려가는 목적이 뭐예요? 저당 잡는 목적이 돈 빌려가는 목적이지. 그래서 이 저당 대출은 반드시 약속한 날짜에 원금이자 갖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신탁정서. 사채도 반드시 갚아야 되죠? 그죠? 자,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앞으로 영어 나왔을 때 B 나머지 전부 다 뭐 있습니까? 부채. 요 B가 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MBS가 있고, CMBS가 있고, 그 다음에 ABS가 있어요. 요 B란 건 100, 되돌려 받는다 이런 의미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힘들면 가장 좋은 방식이 있습니다. 영어 나오지 지분이야. 우리말 나오지 부채. 요것만 조심하라고. 다만 항상 B란 건 100이야. 예, 빌려간 걸 반드시 약속한 날짜에 원금이자 갚는다 했거든요. 항상 B는 부채라고 보시면 돼.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라고. 굳이 그리고 책에 강의에도 설명이 꽤 많지만 그 내용을 다 보지 말고, 그죠? 자, 우리 참고로 공모사무도 이게 지분입니다. 공모사무도. 자, 그래 하시고요. 여기까지 봤으면 이게 우리 과거에 나왔던 문제 이렇게 나왔거든요. 과거에 나왔던 지금 보니까 59페이지요. 1번, 2번. 1번, 2번. 이게 지분이냐 아니냐 묻는 거요. 그래서 우리 거기 1번 보니까 자, 기억은 영어, 니은번은 항상 영어 보세요. B 들어있죠? 그 다음에 디귿번 사채 나 있죠? 요거 두 개만 부채. 니은 디귿만. 자, 2번 가볼까요? 지분금융. 관련 없는 거. 공모, 사모, 지분. 신디케이터 영어. 세 번째 B 나 있지? 그럼 무조건 부채. 네 번째 리츠. 다섯 번째 끝에 펀드 나 있지? 몽땅 다 영어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물론 나중에 제가 한 강의 다 설명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형태가 시험에 종종 나는 이건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시.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요. 두 번째. 그럼 참고로 있죠. 이 저당이란 말이 영어로 뭔지 압니까? 이게 mortgage. 대출 론이죠. 그죠? 그래서 mortgage loan 쓰던데 어쨌든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이 저당 대출을 가지고 폴레임스가 mortgage loan 쓰는데 외국 가면요. 이 말 론 안 써. 그냥 mortgage 자체 벌써 론이야 이게. 왜? 저당 잡는 목적이 뭔데? 결국은 은행 대출할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보니까 2007년이죠? 서버 프라임 mortgage 나왔죠. 이랬었지 이 뒤에 론이란 말 안 쓴다고 이렇게. 미국은 우리 대출 쪽은 3개 있어. 프라임 모기지, 리얼 프라임 모기, 서브 프라임 모기 3개 있는데 없지만 어쨌든 모기지에 자동 이건 론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고. 자, 일단 그려보시고요. 그 일반인들은 이 돈 빌려갈 때 주로 어떻게 많이 빌려갑니까? 이런 형태지.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저당 대출, 저당을 좀 봐볼게요. 돈 빌려갈 목적이 어쨌든 부동산 저당입니다. 자, 첫 번째 돈 빌려갈 목적이 2개 있어. 첫 번째 땅을 사기 위해 돈을 빌려가죠. 이게 뭐냐? 토지 금융이야. 금융은 돈 빌려간 거니까. 집 살 목적이야. 돈 빌려가서 무슨 금융? 그래 가시면 돼. 그러니까 금융은 액면 그대로 번역하시라고. 일반적인 목적은 땅 살 목적입니까? 집 살 목적입니까? 자, 앞으로 특별한 말 쓰지 않고 금융시험은 전부 다 주택금융 1글 가정합니다. 그려보시고 이 주택금융 사실 크게 2개 있어요. 맨 먼저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려간다, 산다 이게 소비금융이에요. 집을 짓는 건축업체는 돈을 빌려준다 이게 뭐냐? 개발금융. 이런 개념 아시면 돼. 그래서 자, 이 소비금융은 집을 살 목적이지. 그죠? 집을 살 목적이 되었으니까 이건 뭐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개발금융은 그 반대 뭐예요? 집을 짓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죠. 혹시 여기서 개념 같은 게 나오거든요. 소비금융은 뭐 나와야 돼? 키워드 뭐 나와야 됩니까? 주택을 구입한다 이 말 나오고 얘는 뭐 있으면 집을 공급한다 이 말 나오면 되겠어. 이런 말 나오면 곧 이건 개발금융인지 소비금융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일단 요 정도까지 보시고 예. 실제로 공부할 건 요거만 하시면 돼. 지분과 부채에 대한 차이만 하시면 돼. 사실은.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뭘 할 건가 하면요. 여기부터 공부하죠. 저당 상환 방법. 얘는요. 최소 한 문제, 최소. 최대 3문제라고. 그 중에 한 문제 무조건 뭐 나온 잡니까? 예, 은행의 대출 금액, 즉 대출 가능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계산 문제 나와. 계산 문제와 거기 꼭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고 말로써 묻는 문제 2개 나올 수 있어. 굉장히 센 거 이거 문제가. 자, 일단 그러면요. 우리 한번 그 강의 노트 보니까 어디 있는가 하면은 40페이지. 예, 2번 부동산 금융 위험과 특징이 있죠. 요걸 먼저 정리하죠. 요걸 하는데 총 6개 거기 갈로 1번, 갈로 2번을 같이 묶어 보셔야 돼. 묶어 보시는데 자, 첫 번째 자, 맨 먼저 이거부터 할 겁니다. 그럼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보통 대출할 때 대출 조건이 뭐 있습니까? 네, 금리가 저기 2개 있죠. 고정금리와 무슨 금리? 일반인 그 금리 2개 있는데 그거 이외에 더 있지만 이 고정금리와 변동이 어떻게 책정될까 그 식을 좀 아시걸, 수식을. 참고로 있죠. 대출자가 차입자한테 주고 있는 금리는 무조건 명목상 금리입니다. 명목상 금리를 책정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자, 고정금리일 때하고 변동금리 두 개 있어요. 참고로 고정금리 말 뜻이 뭐예요? 이 개념 갖고 묻던데? 고정금리란 대출 실행 시점에 정해진 금리를 가지고 대출 기간 만료 시가 항상 동일한 금리지. 변동은 뭐 있습니까? 대출 기간 중에 금리가 변동 있는 게 변동금리고. 그러면 이 고정금리 어떻게 책정되냐? 이렇게 된답니다. 무위험. 이거 한번 물어보자. 우리 아마 요구식 공식 알고 있죠? 요구식 공식이 뭐예요? 무위험 플러스 위험 할증이지. 물어보자고. 돈을 빌려주는 이 은행들은요, 돈을 빌려갈 수 있는 차입자한테 빌려줄 때 가장 중요한 게 은행들이 차입자한테 바랄 수 있는 수익이 있잖아. 그게 무슨 수익이에요? 그게 요구 수익 아니냐? 그지? 그 요구 수익 곧 뭐 이게 은행 금리라고.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이 고정금리는 무위험 같은 말, 무위험에다가 플러스 뭐요? 위험률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 무위험 같은 말이 뭐냐? 얘가 실질금리, 실질금리. 여러 가지로. 실질금리에다가 그 다음에 위험률에다가 예상된 인플레이까지 포함되어진 게 곧 이게 고정금리에 대한 공식이에요. 근데 이 공식을 정확하게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암기하지 말고 이런 말 나오지. 나오면 이게 전부 다 고정금리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하시라고. 두 번째, 변동금리는 대출 기간 중에 중간중간 금리에 대한 변동이 있는 건데 얘는 항상 기준금리에다가 이 가산금리가 포함되어진답니다. 자, 지금 쓰고 있는 기준금리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압니까? CD금리, 코픽서 이런 게 있어요. 코픽서. 코픽서 뭔지 알죠? 그죠? 자, 이게 뭐요? 코스트 펀드 인덱스. 그래서 코픽서 쓴다고 쓸 때. 여기에 뭐요? 비용. 펀드가 뭐죠? 인덱스 지수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금 조달 비용 지수를 쓴다고. 이게 뭐예요? 자, 다시 볼게요. 이런 표현 자체 뭐 잘 묻진 않지만 혹시 개념 물으면 혹시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은행이 있지. 여기 있는 차입자가 있어요. 그럼 중요한 건 차입자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은행들도 돈을 끌어와야 돼요. 끌어온다죠.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이 은행에 돈을 끌어올 때 주로 어디서 끌어옵니까? 저축한 돈도 끌어올 것이고 또 저기 있는 채권 등도 발행하지? 또 한국은행 빌려오기도 합니다. 했을 때 저축할 때 채권 발행할 때 이 이자 수익이 다 같겠습니까? 다 틀리지. 그래서 얘는 보니까 3%, 얘는 2.1%, 얘는 보니까 1.2%야. 그래서 이런 걸 전부 다 가중해서 나온 값이 있어. 빌려올 때 보면 이자가 있단 말이야, 이게. 네? 전체 평균 주식이 만약 2.2% 할게. 이자 나간 비용이. 여기다 얘가 어떤 일정한 노력에 대한 대가가 있거든? 알파가 더 포함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자금 조달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개념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다른 거 없이, 코픽스는 뭐 있습니까? 이건 기준금리, 변동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런데, 변동이란 말 뜻이 대출 기간 중에 금리가 변화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기준금리는 대출 기간 중에 금리가 기간 중에 기준금리 변화가 있을 것인가 요걸 묻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이 가상금리 이겁니다. 예, 이 사람이 어떤 돈을 빌려갈 수 있는 차입자 개인의 신용이 좋으면 그만큼 뭐 있습니까? 금리를 낮추겠지. 신용 나쁘면 금리 올리거든요. 결국 여기 있는 가상금리 결국은 이게 개인의 신용에 따라 책정된 금리라고. 그러면 물어보자고요.
자, 둘 중에 보니까 대출 기간 중에 금리가 변화가 있거든? 둘 중에 어떤 걸 변화시키겠습니까? 기준금리가 변합니까? 아니면 가상금리 변하겠습니까? 응? 항상 한국은행에서 매달마다 CD 금리, CD가 뭐 있습니까? 예, CD 금리 또는 저기 코픽스를 올리겠다, 내리겠다 하죠. 곧 그게 기준금리라고. 그래서 얘가 변화가 있는 거지. 얘는 항상 고정돼 있어. 한 번 정해지면 무조건 똑같은 금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까지 좀 기억하셔야 돼. 다른 건 몰라도. 자, 일단 그렇게 봤으면 됐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우측 가볼게요. 이제 갈로 2번요. 자, 2번에 예, 동그라미 1번 갑니다. 동그라미 1번 보니까 두 개 있거든요. 조기 상환 위험과 채무 불이행에 대한 위험이 있어요. 채무 불이행. 이런 위험은 누가 갖고 있을 것인가 묻는 거예요. 자, 다시 해볼게. 채무 불이행이란 말 뜻이 뭐예요? 돈을 갚지 못할 확률이지. 이럴 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차입자 어떤 문제입니까? 은행 문제예요. 차입자 개인의 어떤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위험은 전부 다 차입자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기 상환 위험은 이건 뭔가 하면요. 대출자가 갖고 있습니다. 이거 혼드라만데 자, 설명해 볼게요. 이런 거예요. 30년간 돈을 빌려갔어요. 10년 경과되었어요. 현 시점에. 10년 전에 뭐 있습니까? 자, 이 현재하죠. 10년 전에 제가 돈을 빌려갔거든요. 그 당시 빌려갔을 때 보니까 금리가 이때 책정된 금리 뭐냐면 이게 다른 말로 계약금리야. 약정금리예요. 자, 이런 건데 다시 일단 이건 좀 더 하고 그래서 돈을 빌려갔어. 하여간 10억이란 돈을 빌려가서 30년간 돈을 갚을 목적인데 매년마다 원금이자를 갚는 거예요. 그래서 갚는데 이때 보니까 10년 경과된 현 시점에 보니까요. 남아있는 잔금이 얼마쯤 남아있는 보니까 대충 한 8억 정도 남아있다 치자고. 이때 이 차입자가 있죠. 남아있는 잔금을 일시에 몽땅 다 갚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예요? 만기 전에 돈을 갚은 거지. 이걸 다른 말로 조기 상환이라는 용어 쓰는 조기 상환. 같은 말이 만기 전 변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위험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10억이란 돈을 30년간 빌려가서 매 기마다 원금이자 갚는데 10년 경과됐을 때 몽땅 다 남아있는 잔금 갚았어. 위험이 있을까 하는 건데 한번 생각해보죠. 은행들도 있죠.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매년마다 원금이 받겠지. 이 받은 돈을 어떻게 쓰겠다 보면 그 계획이 있다면 항상. 있는데 10년 딱 경과되니까 원금만 싹 들어오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 이제 이자 발생합니까? 안 하잖아. 자기 목적을 남아있는 기간 동안 달성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지. 이런 게 뭐야? 은행들은 중도에 원금이 들어오면 남아있는 기간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없죠? 여기에 다른 말 조기 상환 위험이라고. 그래서 이 위험 누가 따는 거예요? 은행이 따는 거지. 그래서 이런 위험이 있는 결과 우리 보통 뭐 있으면 중도에 갚으면 위약금 부과제, 페널티. 그 페널티의 목적이 뭔지 압니까? 이 조기 상환 위험에 대한 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대책이라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게 조기 상환인데 이 위험 분명히 대출자가 갖고 있는 위험입니다. 고려하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2번 이건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지문이고 꼭 기억하실 그런 지문입니다. 인플레 변동이 심할 경우에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이렇게 보자고. 자, 이게 이제 같은 건 이런 건데요. 일단 먼저 쓰고 할게요. 자, 현 시점, 대출 실행 시점이에요. 앞으로 3년 후에 보니까 인플레가 있죠. 인플레가 3% 정도 발생할 거 예상해보죠. 이게 예상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이게 실제 이제 이 실제 금리가 있는데 고정금리요. 고정금리.
자, 고정금리 실제, 이 실질 이자가 보니까 2%가 된다 하자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항상 고정금리는 대출 실행 시점에 미래 발생할 수 있는 인플레에 반영돼. 그죠? 명목상 금리가 얼마 되는가 하면요. 몇 프로 되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한 번 정해지면 대출 기간 내내 똑같이 5% 가게 돼 있어. 그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여기 있는 3년째 보니까 실제 인플레이션이 보니까 얼마 발생하면 4%가 발생한대. 예를 들어서 원칙은 여기 뭐 있습니까? 대출자, 차입자 이 줄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원래는 얼마 줘야 되지? 6%. 줄 걸 현재 5% 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었으면은 돈을 빌려주었던 대출자서를 보겠습니까? 아니면 차입자서를 보는 거예요? 대출자. 은행들은 6% 받을 걸 지금 5% 받고 있는 거지. 그죠? 뭐 첫 번째 이 말 하셔야 돼. 인플레가 발생되면요. 누가 손해이고 누가 이익인지를 꼭 구분하셔야 돼. 대출자가 손해입니까? 차입자 손해입니까? 대출자. 그건 차입자는 이익이지. 네. 그죠? 원래 6% 줄 걸 5% 주고 있으니까. 다시 임대인과 임차인. 누가 이익이에요? 임차인. 응? 누가 이익입니까? 임차인. 손해는요? 임대인. 채권자, 채무자 누가 이익? 채무자가. 이건 손해는 채권자지. 그래서 앞으로 인플레가 발생되면 이 말 나오죠. 난 무조건 뭐 있습니까? 약자가 훨씬 더 이익이다 생각하시라고. 약자가. 그러면 자 다시요. 여기 보세요. 요거 묻는 거. 요 같은 말 이렇게 시험 내거든. 자 보니 현재 예상과 이게 실제지. 네. 누가 더 클 때지? 예상 인플레이 더 클 때입니까? 실제가 더 클 때요. 실제. 그죠? 실제 시험 여기 나와요. 실제 인플레이션이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높을 때라고 항상 나와. 이건 무조건 이렇게 점떡이 돼 있어. 반대로 시험 안 내.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누가 손해냐 이익을 먼저 확인하시라고. 그럼 다시 한 번 더 이걸 끌고 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보자 이제. 이때 보니까 만약에 자 이걸 다시 이렇게 보자고. 같은 연장 끌고 가겠습니다. 자 현재 3년 후에 현재 보니까 실질 금리가 이게 2%고 3년의 예상 인플레이션이 3% 된다면 고정금리는 얼마예요? 5%죠? 그럼 계속 5% 가는 거예요. 변동이란 거는 변동은 이 말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초 금리 그냥 2% 간다고. 가다가 3년째 되면은 이때 가서 뭐 금리가 이게 반영되는 거예요. 5%가. 그래서 계속 가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 먼저 하시라고. 항상 고정금리든 변동은 둘 다 인플레이가 반영돼 있어. 금리 속에. 되는데 고정은 미리 반영되는 거야? 사후에 반영되는 거예요? 미리. 사전에 반영되는 거지. 네. 변동은 인플레이 발생에 반영되는 거지. 네. 이런 개념 좀 기억하시라고. 둘 다 인플레이 반영돼. 되는데 어떤 게 먼저 반영돼서 좀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볼 게 뭐 있냐? 요거 하셔야 돼. 최초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 중에서 누가 더 낮습니까? 변동. 얘가 더 낮지. 그죠? 낮다는 거예요. 최초에 5% 그냥 쭉 가는 거지. 2% 갑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아셔야 돼. 여러분들이. 그 다음 두 번째. 왜 은행들은, 대출자들은 변동금리를 선호할 것인가? 이것도 아셔야 돼. 대출자는 결국은 변동금리를 선호합니다.
왜 그렇게 될 것인가 이유까지 구하시고 여기 있는 요 내용도 하셔야 돼. 자, 볼래요? 보면 인프레가 발생되었으면 손해는 누가 봅니까? 은행이지. 네. 은행이 손해 본단 말이야.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손해 보지 않게 뭐합니까? 은행들 할 수 없이 변동하면 인프레 발생하면 금리를 올리면 돼. 올리면 그 위험을 누가 떠안는 거예요? 차익자. 차익자지. 그래서 이 말은 뭔가 하면 금리 위험.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금리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하기 때문에 최초 대출 금리가 낮은 것도 변동이고 또한 대출이 훨씬 선한 금리도 변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 꼭 기억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에서. 그러면요, 다시 인프레 변동이 심한 경우는 우리 다시 2번, 3번입니까? 3번 다시 가볼게. 인프레 변동이 심하면 요건 이래 보셔야 됩니다. 대출자는 뭘 선호합니까? 변동을 선호하겠다죠. 그럼 차익자는 뭘 선호하겠습니까? 요거 두 개 꼭 기억하셔야 돼. 그죠? 아니, 저기 뭐 차입자는 고정금 쓰면 결국 인프레 위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항상 시험 나면 요게 누구냐 따라 답이 달라져. 대출자일 때는 요건 변동금리. 반대로 저기 있는 차입자 입장은 고정금리입니다. 우리 거기 있는 이 내용이 현재 제가 한 게 여기서 2번. 자, 동그라미 2번 했어요. 그 다음에 저기 뭐 있습니까? 5번 했지? 그죠? 동그라미 6번 했죠? 네. 남아있는 거 4번만 하면 돼요. 4번만. 3번은 그냥 넘어가고 4번만. 자, 4번. 네, 이렇게 가볼게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은요, 묻지 말고 답이 튀어나와야 돼. 딱 지금 딱 뜨지? 그냥 바로 답이 튀어나와야 된다고. 자주 시험 나올 뿐만 아니라 항상 똑같은 지문 뜨게 돼 있으니까, 매번마다. 자, 요걸 다시 해볼게요, 이제. 이렇게 해보자고. 제가 있죠. 5년 전에 은행 돈 빌렸어. 현재 이제 시점이 있거든요. 5년 전에 빌렸을 때 금리가, 그 당시에 설정된 금리가 계약된 금리 아닙니까? 이게 이미 약정된 금리요. 이런 걸 다른 말로 저당되어진 금리라고. 현재 시장이 형성되는 금리에 있어요. 시장에서. 금리가 있는데 요 둘 중에 누가 더 클 때 내가 갈아탈래 말래 따져보는 거예요. 갈아탄다 말은 조기 상환하는 거야. 자, 중요한 건 A번, 기억번, 얘가 10%인데 얘가 현 6%를 합니다. 니은번, 이럴 땐 얘가 6%인데 현재 시장 금리가 8%야. 기억, 니은, 차입자 입장에서 언제 갈아탈 거예요? 기억이죠. 네. 나 같으면 뭐 있으면 요동, 갚고 새로 6% 잡는 낫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 말은 시장, 즉 계약 또는 약정 금리가 시장 높을 때는 차입자 입장에서는 조기 상환한다, 조기 상환. 근데 요때는 차입자면 갈아타겠습니까? 계속 가겠습니까? 계속 가요. 가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높으면 은행들은 원래 나한테 8% 받을 걸 지금 얼마 받고 있습니까? 6%. 6% 받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대출자들은 수익성이 악화됩니다. 악화돼요. 이걸 공부하실 때 있죠. 둘 다 하지 말고 둘 중에 한 개만 잡으시라고.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라고. 시장 금리가 낮아질수록 무조건 조기 상환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반대인 건 반대로 보시면 돼. 자, 여기 있는 이 내용 시험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전부 다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이 정도까지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시면 크게 보면 크게 세 개예요. 제일 먼저 고정과 변동에 대한 설명. 그 다음 두 번째 조기 상환, 상환했을 때
누구한테 위험이 있을까 묻는 거. 세 번째는 인플레 발생 무조건 약자가 이익이야. 호랑 결과 약자가 이익인 그 결과 뭐 있습니까? 이럴 때 보니까 여기까지 오셔야 되죠. 예, 최초 대출 금리의 결과는 낮은 게 누구냐? 변동. 예, 대출 선언 방식이 뭐냐? 그런 변동이죠. 왜 그러냐 묻거든. 예, 변동 금리는 금리 등을 변동함에 따라서 인플레 위험을 사이즈에 증가시킬 수 있죠. 그래 보시고 이런 것도 좀 정리하시고. 예, 자 여기까지 봤으면 어디를 보는가 하면요. 우리 책에 문제를 한 2개 풀 겁니다. 자, 몇 페이지인가 하면 53페이지. 깔끔하게 나온 게 2절에 1번, 2번이 가장 깔끔하네. 그렇게 시험이 나오기도 한답니다. 똑같은 질문이죠? 네. 그죠? 1번은 그 말이죠. 예상보다 인플레 높다 이 말은 뭐였습니까? 결국 인플레 발생했다 생각하시라고. 참고로 항상 시험 나오면요. 이거 보세요. 무조건 있죠? 얘가 얘보다 크다면 시험 나오게 돼 있어요. 네. 이 반대로 시험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인플레 발생 결과는 은행이 손해고 차익자 이익이죠. 네. 2번요. 2번 이 말 묻는 거 아닙니까? 왜 항상 보니까 예, 변동금리가 고정보다 낮냐? 이 묻는 거죠. 금리 위험을 누가 떠안는다? 차익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보시고요. 자, 쭉쭉 넘어가서, 6번 아니다. 4번에, 자, 4번에 1번. 4번에 1번요. 개념 묻는 거지. 고정금리란 것은 계약 당시 약정된 금리가 초기부터 만기까지 같이 가는 거죠. 자, 2번 변동이란 것은 사전에 약정한 방법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핵심이지 이게. 일정 기간마다 금리를 갖다가 조정한다. 3번 자, 이자율 변동에 따라 손실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은행들은 뭘 선호합니까? 변동이죠. 네, 다시 4번요. 누가 더 크지? 시장이 약정보다 낮지. 그러면 시장이 낮으면 무조건 결국은 갈아타야 됩니다. 조기의 상한이 유인된다. 5번은 시장 금리가 약정보다 높지? 갈아타 이거? 안 타는 거지. 무조건 수익이 악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다시 6번에 자 6번에는 2번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이자 같습니다. 향후에 금리 상승이 예상되면 차익자는 뭘 선호하지? 고정이지. 그래 하시고 자 넘어가 보죠. 한 번 더. 예, 문제 8번 뒷장에 8번. 자 일단 8번에 뭐부터 하는가 하면요. 저기 4번부터 먼저 하죠. 아까 했던 거니까. 예,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항상 이와 같은 말 나오죠. 무조건 실제 높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건 누가 피 보는 거요? 은행이 피 보는 거지. 그죠? 그냥 차익적 이익 보는 거고. 다시. 자, 8번에 2번. 대출 실행 시점이야. 시점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누가 더 높아? 고정이. 변동이 낮은 거지. 그래 보시고. 자, 8번에 1번. 일단 CD가 이게 고정인지 변동인지 구분하셔야 돼. CD는 양도세 예금증서인데 이 고정이 변동이에요? 변동이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기준금리로 해서 쪽에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이 더해지는 거 아닙니까? 요거 보세요. 얘가 지금 얘가 올라가면 얘도 뭐 금리도 뭡니까? 올라가요. 그런 거 묻는 거예요, 문제가. 그런 내용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 다른 거는 뭐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얘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게 41페이지 큰 3번 저당 상환 방법. 얘는 시험에 100% 나오니까
기억하시는데, 자, 일단, 여기 보세요. 자, 세 번째. 구체적인 예를 들면 절대 변동에 대한 금리 등을 시험 못 냅니다. 변동, 이게 워낙 변화가 심하니까 시험에 낼 수가 없다고. 다만 고정금리 아주 구체적 시험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당 상환 방식 보니까 우리 거기 나와 있는 게, 자, 첫 번째 고정금리도 있고, 우리 저기 강의노트 보겠습니다. 강의노트. 자, 가로 1번 저당 상환 방법 유형이 보니 동그라미 1번 고정금리, 2번 변동, 3번 가격, 수준 조정 등이 있죠. 있는데 다른 건 다 지금 잊어버려요. 무조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건 고정금리 기억하시면 돼요. 고정금리만. 그래서 갈로 2번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얘는요, 고정금리가 딱 튀어나온 순간 이런 무조건 해야 될 게 있어. 시험장에서 무조건 이 그림 그려. 시간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굉장히 쉬운데 조금만 실수하면 틀리기 쉽다고, 이건. 그러니까 제일 열받는 그겁니다. 아는데 틀린 거, 이거. 실제, 한 4년 전까지 제 후배가 뭐 있는가 하면 인력관리공단에서 여기 중개시험을 담당한 친구였어. 얘 보고 이걸 해보라 했어. 과연 우리 시험청 수험생 중에서 어디에 제일 많이 평균 점수가 많이 분포되냐 보니까 이게 있죠. 55점에서 65점 사이, 10점 차이지. 요 10점 차이가 있죠. 전체 수험생 중에 있죠. 수험 중에서 몇 프로 분포되어 있는가 하면 이게 약 50% 분포되어 있어요. 결국은 문제 한 개 내 몫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50은 굉장히 큰 거예요. 나머지는 이 밖엔 별로 없다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전부 이 속에 다 있다 보니까 그만큼 이게 뭐 있습니까? 실수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그러니까 실수냐 아니냐, 그거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니까. 그래서 항상 이런 지금 하고 있는 이 고정금리 내용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글자나 잘못 보면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고, 이게. 자, 일단 우리 고정금리가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죠. 그죠? 최정식,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이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우리 매달마다 은행에 갚는 게 원금만 갚습니까? 이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원리금이 원금 플러스 이자입니다. 원리금 상환액이지. 요 같은 말이 뭐라고? 아니, 첫 시간에 했어. 첫 시간에 원리금 상환액 같은 말? 영업수지 계산표에서 일단 이해돼. 저당 지불액, 부채 서비스액, 연부 상환액, 월부 상환액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자, 일단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 그림을 가지고 가시면 쉽게 풀 수 있거든요. 요 딱 3개 그림이에요. 3개. 자, 일단 초기부터 이렇게 후기 이렇게 있는데요. 그대로 번역할 거예요, 지금부터. 잘 보세요. 자, 매기 내는 금액이 원리금이지? 그죠? 원리금은 파란색은 매년 내는 원리금이 차이 있습니까? 똑같은 거지. 요걸 뭐라냐, 다른 말로 원리금이 동일하다 균등 상환이라고. 다시. 자, 또 보세요. 얘는 원리금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감소하지. 이런 걸 말하냐? 체감식 상환 방식. 자, 거꾸로 얘는 점점 올라가지? 얘가 체감이야. 그럼 얘 뭐 되겠어? 이걸 보통 CAM인데요.
가끔 영어 약자 가지고 시험 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요. 다시. 얘는 좀 달리 표현하면 이 말보다 훨씬 많이 묻는 게 있어요. 같은 말이 뭐냐? 요거 꼭 구분하셔야 돼. 이게 머리 아픈 게 원리금, 원금, 착각에서 한번 국가는 사람 꽤 많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번역할게. 이 말은 뭐야? 그냥 번역하자. 일단 용어 자체. 원리금이 매기마다 같다. 요거 뭐야? 원금. 원금은 매년 동일하게 지급한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개 개념 이제 구분하시라고. 자, 그러면 실제 이제 요걸 갖다가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 사례.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례는 굳이 기억하지 말고 이 말 뜻이 뭐다. 이거 뭐야 하시면 돼. 자, 첫 번째 이겁니다. 제가 있죠. 은행에 10억이란 돈을 빌렸어요. 갚을 목적은 10년 동안 갚을 목적인데 매년마다 얼마씩 갚을 것인가 요걸 좀 알아볼 목적이에요. 이때 고정금리는 10%일 걸 가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맨 먼저 매년마다 지급할 수 있는 이자 지급액. 원금부터 할까? 매년 원금 상환액은 얼마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자 지급액은 얼마씩 갚을 것인가. 합친 게 뭐죠? 합친 거. 원리금, 균등의 원리금 상환액이에요. 균등의 상환액이에요. 나 지금 돈을 갚는 거잖아. 상환, 갚는다. 돌려준다는 거야. 그죠? 원리금 상환액. 이 말 다른 거 이거? 자, 일단 제일 먼저 요거부터 할게. 노란색. 자, 노란색은 현재 원금 균등이지. 그럼 원금이 매년 같다는 거예요. 자, 해볼게. 대출 기간 총 몇 년? 대출이 얼마? 그럼 매년 맛이 얼마씩 갚는 거예요? 이렇게 갚는 방식이 뭐냐고 이게 원금 균등이야. 그러면 자, 봐볼게. 이자 금액은 항상 남아있는 잔금에서 이자율 10% 곱해주는 거예요. 자, 첫 해 남아있는 잔금 10억 남아있지. 10억에 20% 이자 얼마? 1억이 합치면 얼마 돼요? 2억이지. 나 이제 1억 갚았거든? 1년 경과에 1억 갚았으면 남아있는 잔금 9억에 10% 얼마 됩니까? 9천. 합치면 1억 9천. 자, 또 1억 갚았죠? 8억 남아있어. 자, 8억에 이자 10% 얼마? 8천. 1억 8천 되겠지. 그러다 이게 계속 1,000만 원씩 빠진 거 아니에요? 1억 7천, 1억 6천, 1억 5천 똑같이 빠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원리금 상환액은 벌써 계속 돈에 쭉 빠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자, 여기 좀 이제 기억할 건 요거 두 개를 반드시 비교하셔야 돼. 두 개 비교하시는데, 첫 해 보니까 원금 상환액은 원금 균등은 매년 뭐 한다? 매년 같지? 그죠? 그 다음에 이자 지급액은 첫 해 1억 9천, 8천, 7천 똑같은 폭만큼 감소하지. 그래서 얘는 항상 이렇게 감소합니다. 합치면요, 이게 이렇게 감소되게 있어. 둘 다 합치면.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원리금 균등. 원리금 균등은 파란색이에요. 자, 이거 할 거예요. 원리금 균등은 요 값이 매년마다 똑같아야 돼. 매년마다. 그러면 원래 원리금 균등 계산 방식 이런 겁니다. 대출액에다가 요 저당 상수를 곱해주거든요. 자, 우리 이거 표 있거든요. 어디 보신가 하면은 37페이지 가봐. 강의 37페이지. 맨 밑에 조금표 있지. 저당 상 10년이지 이거. 10년 값이 얼마예요?
16이지. 나 얼마 빌렸는 10억 빌렸거든요. 그럼 매년마다 갚는 금액이 똑같이 1억 6천씩 매년 갚는 이렇게. 이게 원금 균등이라고. 자, 그럼 해볼게요. 이제 첫 해 보세요. 남아있는 잔금 10억, 첫 해요. 10억 남아있지. 이자 10% 곱해줘. 그럼 이자 금액이 얼마예요? 1억이지. 요 금액과 요거 두 개 합친 금액이 얼마냐? 요게 1억 6천 만들어져야 된다고. 그 첫 해 원금 갚는 6천 갚은 거지. 그죠? 그 6천 갚아서 10억에서. 남아있는 잔금 9억 4천 남아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자 10%하면 9,400 되겠지. 합친 금액 1억 6천 만들어야 돼. 그럼 6,600이 갚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남아있는 금액이, 저기 있나? 6,600 빼주면 8억 7,400 되겠네. 그래서 이자 금액이 8,740. 이게 7,200 얼마 될 거예요?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자, 중요한 건 잘 보세요. 매기 내는 원리금 상환액은 똑같지. 그죠? 같다 이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금 지급액은 첫해 6,000, 6,600, 7,280 이렇게 가거든요. 점점점 뭐하지? 올라가. 원금 상은 점점점 뭐 한다 있습니까? 얘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자 지금 우리 첫 해 얼마요? 1억 9,400. 이게 똑같은 폭만 감소합니까? 아니잖아. 점점 더 크게 감소하지. 그죠? 그 다음 8,740에서 점점 감소하는데 이게 이렇게 감소하더라, 이자가. 자, 요 그림을 시험장에선 들고 가셔야 돼. 이거 의미 없어. 잉? 앞에 이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조금 어렵지만 다음에 또 할 거니까 하여튼 이해되는 범위까지 이해하시면 돼.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보자고. 요 그림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 딱 두 개만 하시면 돼요. 두 개만. 그럼 참고로 최정식은 지금 하지 마세요. 최정식은 원래 최정식 만들어진 게 이거예요. 사실은 젊은 계층이 금방 직장 들어가서 집을 구입하면 초기 자기 소득 낮을 거 아니에요. 낮은 것만 그만큼 뭐 있으면 초기에 원금 이자 갚는 게 쉽습니까? 어렵지. 그러니까 이 최정식 이 말은 젊은 계층 보통 소득이 낮을 땐 적게 내고 근데 월급 올라오면 점점 더 많은 이 금액을 부담하는 게 이게 최정식입니다. 일단 그런 건데 자 여기서 이제 먼저 이거 아셔야 돼. 요거 세 개만 정리할게. 우리 아마 거기 있는 강의 노트 보니까 뭐가 좀 중요한가 하면요. 맨 밑에 리얼, 미엄, 비업이 있죠. 자, 리얼, 미엄, 비업을 좀 정리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우리 이거 전부 다 물으면 잠시만요. 초기 읽을 문제예요, 초기. 초기를 묻는데, 자, 첫 번째.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장 큰 게 누구예요? 일단 이걸 1번, 2번, 3번 하죠. 제일 높은 이거지? 그죠? 얘가 보니까 가장 높다는 거야. 이런 순서. 그러면 다시요. 다시 두 번째 이거 묻습니다. 미상환 잔금이 가장 높은 건 누구예요? 보자고. 자, 다시 보세요. 자, 우리 자, 이거 아셔야 돼. 미상환 잔금, 남아있는 잔금이지? 네. 앞방이 누가 제일 많이 갚았어? 얘가 제일 많이 갚은 거 아니야? 네. 그럼 결국은 얘가 가장 적게 갚은 거지? 네. 그럼 남아있는 잔금이 제일 큰 게 누구냐고? 1번이지? 이 반대. 이거 반대 썼네, 얘가. 요거죠? 3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얘는 거꾸로 1, 2, 3번입니다. 요 같은 말이 뭐냐? 자본 회수. 위험이 가장 큰 게 누구냐 묻는 거예요. 결국은 자금 회수는 건 남아있는 잔금 묻는 거 말듯이.
남아있는 잔금이 클수록 뭐 있습니까? 회수위험이 더 큰 거지. 결국 누가 제일 크겠습니까? 네, 최정식, 그 다음에 원리금, 가장 낮은 게 원금 되겠죠.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면 돼. 이런 말만. 그 다음, 자, 여기 마지막 정리할게요. 보세요, 이제. 요거 두 개 비교하시면 돼. 두 개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 어떤 공통점이 있냐? 요거야. 이자 금액은 둘 다 공통점이라고. 두 개 있어요. 첫 번째, 첫 해 이자가 동일한 거예요. 보세요. 자, 첫 해 이자. 원금 균등은 파란색이야. 이자 얼마요? 원리금 균등은 파란색이지. 첫 해 이자 얼마? 1억 같잖아.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잔금, 저기 10억까지 출발했으면 그런 거야, 이게. 두 번째. 자, 두 번째. 시간이 경과하면 이자 직업액은 점점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집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물론 곡선이나 직선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최정식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두 개 있는데 제가 한 개 맡겨요. 소득이 낮은 젊은 계층에게 유리한 방식이 뭐냐 묻거든. 요건 최정식입니다. 자, 일단 요건 적어놓으세요. 부의 상한. 요건 지금 설명 안 할 거예요, 제가. 부의 상한이 존재한다. 이건 다른 말로 최정식이랍니다. 돈을 갚긴 갚았어. 근데 오히려 부채가 더 커지는 거야. 의미가. 그런 건데 지금은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일단 집에 가서 다른 건 다, 요번 시간에 때는 다른 건 다 버려 좋다 이거야. 제일 먼저 이거 안 되면 하지 마. 그냥 통 날려버리라고. 이게 이해되면 이걸 먼저 하시고 그 다음 가서 이거 아까 요거 있지 요거 하시라고. 응?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 그림에 대한 흐름을 좀 이해하시라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그 의미가 뭔가 생각해 보시면 답이 보일 거예요. 어느 정도.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책에 있는 문제를 풀 거예요. 자, 자, 문제 갑니다. 예. 자, 54페이지로 갑니다. (3번) 자, 3번에 1번 가보자고. 표현 잘 보셔야 돼. 원리금 균등은 점정 같은 게 최정이야. 최정식 상환 방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초기 자금 회수가 늦다. 이 말이 뭐요? 요놈은 얘보다 자금 회수 늦다면 원리금을 적게 냈다 이게. 맞습니까? 원리금 상당히 적은 게 누구예요? 이거지, 그지? 네. 그러니까 결국 뭐 있습니까? 원리금, 자금 회수는 훨씬 빠른 게 누구예요? 원금 균등이지? 원금 균등. 그러니까 항상 시험 내면 이렇게 비교할 수,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다양하게 다 비교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누가 비교한 따라서 답이 달라지니까 이 그림 그리시라고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이죠. 원금 균등은 최정식에 비해서 자금 회수가 빠르다. 같은 말이 원리금 상환액이 많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2번 원리금 상환액은 자 대출 기간 내내 동일한 원리금을 납부한다. OX 맞지, 그지? 그 다음에 3번 자 점정 최정식의 미래 소득이 보장되는 젊은 부부에겐 유리한 방식이지. 자 4번 가볼까요? 원리금 균등에 의하면 대출 기간 중에 매월 납부하는 원리금 중에서 대출 원금. 자, 요거 묻는 거지. 원리금 균등상에서 원리금 상액 중에 대출 원금은 점점 올라가 떨어져. 올라가지. 그죠? 올라간다. 그 다음에
예, 고려보시고 밑에 있는 문제 5번 갑니다. 자, 5번 1번 갑니다. 5번 1번. 5번 1번. 자, 원검 균등은 대출자층 볼 때 원검 회수 위험이 원리검 균등의 상환 방식보다 크다 적다. 이 말은 뭐예요? 요거 묻는 거지. 요거 두 개 비교했어. 남아있는 잔금이 더 큰 게 둘 중에 누구예요? 그 결국은 이 말은 뭐예요? 같은 잔금 묻는 잔금. 얘가 더 크지. 그 얘가 위험이 더 큰 거지. 그죠? 얘가 원검 균등이 원리검 균등보다 예, 여기 있는 자금 회수 위험이 훨씬 더 얘가 더 적다는 거지. 그죠? 그래 보시고 자 2번 가볼게. 점정 상환 방식은 초기의 차입자의 원검 상환 부담은 원리검 균등 또는 원검 균등보다 훨씬 더 적지, 그지? 그 다음 4번 통과. 4번 봐볼까요? 여기 딱 나오면 항상 뭘 보는가 하면 대출자 사이즈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변동금리 대출 방식은 대출층 볼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자 위험을 차이 증가할 수 있다. 그죠? 네. 자, 4번 갑니다. 원리금 균등과 균등은 원금 균등 방식에 비해서 초기에는 원리금 지불액이 적지. 그 다음에 자 5번 갑니다. 점정 상환 방식은 미래소득 증가 예상된 신혼부부에게 유리한 방식이죠. 자, 그 다음에 자 6번 가면 6번에 5번 갑니다. 차입자가 대출액을 중도에 상환할 경우에 자 원금 균등 방식이 원리금 균등 방식보다 훨씬 더 대출 잔액이 아니 자 요거 묻는 거 아니야? 얘 둘 중간에 돈을 갚는 거지. 남아있는 잔금이 훨씬 더 큰 게 누구야? 원리금이지. 그죠? 얘가 더 적지. 원금이 더 적어야 돼. 그러니까 중도 상환 이 말을 쓰거든 무조건 남아있는 잔금 생각해. 잔금. 자, 그리고 7번 가볼까? 기억권. 차입자의 첫해 월불입액이 가장, 월불입액 같은 원리금 상환, 월불입액, 연불입액 같으면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가장 적은 건 누구? 점정. 자, 2번. 첫해 월불입액 납부 후에 만기 전에 중도 상환할 때 미상환 대출 잔금. 잔금이 가장 적은 건 압박 많이 갚아야 되지. 누구? 원금 균등. 답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문제 푸시면 돼. 이런 게 계속 나온다고. 자, 일단 요 정도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부할 건요. 이게 제일 중요해. 오늘 이번 시간에 했던 것은 얘를 먼저 끝내셔야 돼. 끝내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거 정리하시고 마지막 가서 지분과 부채에 대한 차이 있지. 어떨 때 어떤 얘가 지분에 부채 묻는 게 있지. 그걸 정리하시라고. 자, 좀 쉬었다가 저당 유동할게.